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발표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고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선박 진수형 부두에 바지선 등 선박 6대가 보입니다.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와 예인 시설도 목격됐습니다. 이 사진을 근거로 38로스는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 준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수중 발사 시도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사 시기는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SLBM 발사 준비 동향은 앞서 대통령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동향을 보고받았는데 대통령실의 선제적 공개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사흘을 앞둔 지난 5월 7일 신포해상 일대의 잠수함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곧 있을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대남의 관계를 대적 관계를 바꾸고 코로나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면서 보복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압박 차원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고노를 방문해 이례적으로 공개된 전투상황실에서 작전 태세를 보고받고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이 마지막 일정은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는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짧은 기간 영국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까지 세 나라를 이동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무산과 비속어 논란 등 순방 성과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석 달 만에 이번엔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두 번째로 정상회담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한 축이 경제외교라 밝혔던 만큼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 두 나라가 경제 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인 캐나다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2023년 한 캐나다 수교 60년을 맞아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llaboration in these entrepreneurial, high-tech and high-growth sectors will boost Canada's competitive advantage and attract good-paying jobs.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오타와 전쟁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만났고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부부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순방에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고 진통 끝에 2년 9개월 만에 일본 정상을 만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첫 순방지인 영국에서부터 조문 논란이 일었고 예고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48초간의 환담으로 대체됐습니다. 여기에다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귀국 후에도 순방 성과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타와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연금보다 많으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국제기구에서 일할 당시 3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억대의 공무원 연금도 동시에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규정을 어긴 건 없다는 해명인데 연금 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퇴직한 직후 유럽 부흥개발은행 EBRD의 이사가 됐습니다. 연봉은 약 16만 파운드씩, 우리 돈으로 한 해 2억 5천여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2년 10개월 동안의 보수가 1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액 보수를 받으며 국제기구에서 일하던 시기 조 후보가 억대의 공무원 연금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 내역입니다. 조 후보가 이사로 활동을 시작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억 5,200여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습니다. 국제기구 이사로 재직한 기간만 따져봐도 1억 1,700여만 원,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연금액을 넘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242만 원보다 많이 벌면 받는 연금이 주는 건데 조 후보자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EBRD에서 번 소득은 공무원연금에서 감액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기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조 후보 개인이 변경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소득액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게 없다는 건데 연금 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국민 정서에 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는 앞서 EBRD 재직 일부 기간에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도로 위에 들어 눕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비폭력 시위를 벌인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기후 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 사이렌이 울리자 행진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 위에 등을 대고 그대로 들어 눕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과 부모, 어르신들까지 팔과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치 죽은 듯 5분간 땅에 누워서 벌이는 비폭력 시위. 기후 변화를 넘어 찾아온 기후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항의 표시입니다. 파괴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기후 재난을 함께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번 행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렸는데요.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기후위기 운동입니다. 경찰 추산 10,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기후운동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행진의 맨 앞에서 참가자들을 이끈 건 기후재난 앞에 놓인 미래 세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생길 기후 재난들은 저희가 받아야 될 위기가 되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행진에 참여한 가족 단위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유난히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올해 여름은 시민들에게 기후 재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들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당장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반지하 침수로 숨진 일가족처럼 기후 재난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애플이 앱 결제 가격을 올리겠다고 기습 통보했습니다. 인상 폭이 25%에 달합니다. 왜 올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상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빠져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국가 등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른 곳들입니다. 이러다 구글까지 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 소비자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이 개발자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앱 결제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1구간의 가격이 1,200원이지만 앞으로는 300원 오른 1,5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면 앱 내 콘텐츠 이용 가격도 오릅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2,500원 하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3,000원 주고 사게 됐습니다. 기습 인상에 개발사들도 난감해졌습니다. 당장 이용자 불만이 걱정입니다.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애플은 왜 올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상 대상 국가들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칠레 등 9개 국가, 여기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했는데 모두 달러당 환율이 치솟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작년 말 대비 달러당 통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살펴보니 원화는 마이너스 15.7%, 유로화 마이너스 13.1%, 일본엔은 마이너스 20.3%에 달합니다. 미국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이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거둔 이익을 달러로 바꾸면서 생기는 손해를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발사가 가격 차별을 없애겠다며 구글 앱마켓에서의 가격마저 올린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